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의사 사전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정선 쥐눈이 콩 가루에다가 아침에 그 우유를 타서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계속 장복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프랑스 미식가가 한 얘기 중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얘기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그런 건강의 근원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라든가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상태까지 이 섭생과 많이 관계 있다 그러죠. 네, 네. 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네. 오늘 저희가 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을 건강하게 소화시켜주는 위장관의 명의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장관의 명의 박효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과 박효진 교수입니다. 전공은 소화기 질환을 전공하고 있고요. 특히 소화기 질환 중에서 상부 및 하부 위장관 질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과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도 글쓰는 작가로서도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참 그 다방면에 이 능력이 있으신 그런 명의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들께서 하루를 어떻게 쪼개 쓰시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침 5시에 보통 기상을 합니다. 12시경에 이제 취침을 하고요. 그래서 출근해서 아침 7시경에 회진을 돕니다. 또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고요. 주중 한 5일 중에 4일 정도는 저녁에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또 주중 일과 시간에는 진료뿐만 아니라 틈틈이 학회 강의라든지 자장 준비를 하고요. 주말에는 학회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의사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작가로도 책을 내셨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러한 업적을 많이 내셨죠. 네, 도대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기에 교수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교수님 어릴 때 어떠셨어요? 저는 1959년도에 부산에서 사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선친께서는 부산에 극장과 영화사를 운영을 했고요. 또 부산 KBS 악단의 악단장도 맡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좀 많이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인문 문화예술 쪽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참 부모님들로부터 각별한 사랑과 어떤 배려를 받으시면서 잘 자라셨는데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모친이 간 경변증으로 이제 올해 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질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었고요. 또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항상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문과보다는 이과였기 때문에 이과에서는 의대 아니면 공대 그런 선택을 뭐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저희 이제 위에 형이 이제 공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의사가 되겠다. 또 주위 형제라든지 주위 일가 친척 중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로 선택하는 데는 크게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술적 환경에서 참 성장하시면서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자란 환경을 고려한다면은 일단 그 외과나 내과 분야에서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어떤 역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외과가 잘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러한 내과의 소화기 내과를 특별하게 어떤 선택하게 된 그 동기라든가 아니면 계기가 있으신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친이 소화기 질환을 앓으셨고요. 또 전공의 시절에 학위 지도 교수님이 소화기 내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화기 질환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상부위장관과 하부위장관을 모두 아우르고 계시긴 하지만 상부위장관의 명의라고 들었어요. 이 상부위장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요? 식도부터 이제 12지장까지 상부위장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질환들로는 식도암, 위암뿐만 아니라 위염, 위12장 궤양, 또 삼킴 곤란을 호소하는 식도 아칼라지아라는 병이 있고요. 호산구 식도염 등등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질환을 쭉 듣고 보니까 좀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는데 이 상부위장관 질환을 겪는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국내 역학조사에 따르면은 상부위장관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전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다 하고요. 특히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소화기 내과 분야에 있어서도 상부 위장관과 하부 위장관을 아우르는 모든 부분을 섭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활동에 있어서도 큰 족적을 많이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어떤 학교 활동이라든가 본인이 이루신 업적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네, 제가 93년도에 영국의 대장학을 연수를 다녀왔었고요. 98년도에 2년간 미국에서 식도 질환에 대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부 및 하부 질환 연구를 하게 됐고요. 2000년도부터 국내에서는 위장관 질환을 상부 및 하부로 구분해서 제 후배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부터 상하부를 다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상부 학회도 가고 하부 학회도 참석하는 그런 교수가 됐고요. 자연스럽게 내시경도 상부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을 다 같이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학회 활동은 제가 동물 실험 임상의사로서는 동물 실험 실험실을 한 20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기초의학 학회인 한국평화근학회가 있습니다. 한국평화근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또 기능성 질환 학회 소화기 이제 기능성 질환 학회 회장 및 그에 관련된 아시아 태평양 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요즘 위장 내시경이라든가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대부분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였던 진단적 측면보다도 이러한 치료적 직접 그 칼을 대거나 아니면 잘라낸다 그런 절제하는 수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황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검사 건수로 따지면은 진단이 한 7, 80% 되고요. 치료 내시경이 2, 30% 됩니다만은 각각의 시간을 따지면 거의 50대 50 정도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진단 내시경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전 국민 보험에 따른 내시경 검사를 쭉 받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장관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조기 위암이라든지 선종 또는 대장 용종, 조기 대장암 등은 치료 내시경으로 개복이나 복강경 시술을 받지 않고 치료 내시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은 줄긴 했지만 유난히 위암 환자가 많아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맵고 짠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습관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위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균은 어떤 건가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을 일으키는 균이고요. 1994년도에 WHO에서는 위암의 발암원으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인 40세 이상에서 헬리코박터 양성률이 거의 80%에 달했습니다. 근데 점점 위생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헬리코박터를 많이 재균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40세 이상에서 한 40%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이 내시경 검사에서 검출이 되면은 반드시 재균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간 그 줄곧 탄우물을 파는 그런 연구를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한 20분 이상의 석박사를 양성하셨다 그랬는데요. 특히 그 연구 주제가 이제 일관적으로 염증과 소화기 생리라는 분야입니다. 네, 하여튼 그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몰두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1998년도에 미국 보건원의 워크숍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발표 주제가 향후 소화기 분야에서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주제 발표였고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염증과 소화기 생리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분야에서 향후 한 10년간 정도는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지금 25년 동안 그 분야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석박사 학위 주제도 그 분야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요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소화기 내과 전문의하고 이제 자주 좀 만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위장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식생활 어떤 습관이라든가 패턴에 있어서 혹시 권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과식을 하지 말고요. 또 취침 3시간 이내 뭐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과체중인 경우는 체중을 줄이라고 항상 권하고 있고요. 특히 위암을 예방 위해서는 태운 음식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하고요. 대한위암학회에서 이런 음식 드시지 말라, 저런 음식 드시지 말라 하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거 따르다 보면은 거의 뭐 수도성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드셨을 때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음식 이런 것만 좀 삼가하시고 만나서 즐거운 사람과 즐거운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꼭 그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냐고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치질 걸린 닭똥집하고 무좀 걸린 돼지 족발만 드시지 말라고. 뭐 그런 음식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의사 박효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작가 박효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셔서 봤는데 이건 이제 수필 에세이집이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쓰고 계시던데 어떻게 이런 책들을 쓰게 되신 건지.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문화예술적으로 좀 관심도 많고 조예가 깊으셨던 선친의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제가 93년도에 영국 유학을 1년간 다녀왔었는데 주말마다 이제
런던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인 앤 치즈 스쿨을 이제 수강 신청을 해가 주말마다 이제 배우기도 하고요. 주로 런던 근교에 이제 주말 여행을 다니면서 좀 그런 문화예술 방면으로 많이 접촉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을 보면 제 스스로 뭘 느낄 거냐, 느끼고 있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혼, 자연 등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을 글로 옮기다 보니까 뭐 좀 글이 모아져서 책을 내게 됐고요. 산문집 또는 시집을 그동안 한 6권 정도 출간한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매주 이별하는 그대인데 네. 올해 3월, 4월쯤에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에도 그러면 이제 사랑, 영혼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아, 제 차가 울산 과기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그 강의를 이제 하러 울산 가는 SRT 수서역까지 네. 제가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 헤어질 때 이제 그 느낌을 쓴 게 매주 이별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분이랑 이별하는 그대. 네, 짧게 선친의 영향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이야 극장이 굉장히 흔하지만 교수님 어릴 때는 극장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영화도 많이 보셨겠어요? 당시만 해도 6, 70년대만 해도 예술 공연장이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시민회관 이런 공연장이 없었고요. 극장에서 극장 영화뿐만 아니라 뭐 음악 연주회라든지 발레라든지 또는 심지어 남진 나우나 패키지 쇼까지 극장에서 했습니다. 영화관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공연 예술 문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극장과 관련된 추억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고무신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분들이 고무신을 신고 한국 영화를 엄청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무신 부대가 많이 오시면은 네. 극장에 만원 사례란 거를 극장 입구 문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10,000원이 되면은. 그리고 직원들한테 흰 봉투에 10,000원 사례라고 해서 1,000원씩 2,000원씩 직원들한테 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봉투가 남은 게 집에 아버님이 집에 갖고 오시면은 이제 자식들한테 나눠주면은 저희들은 뭐 아주 용돈으로 아주 큰 즐거움이었고요. 네. 또 극장 초대권을 이제 학교 다닐 때 주위 지인이라든지 네.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는 환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블로그나 카페를 또 운영하시기도 한다고요? 네, 블로그는 운영한 목적이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그 정보나 상식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장관 질환의 각 질환별로 이제 특히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외래 진료 시간은 무지하게 짧지 않습니까? 충분히 질환에 대한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게 좀 안타까워서 블로그에 각 질환별로 자세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카페란 거는 제가 전공하는 질환 중에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제대로 이완을 못해서 음식을 삼켰을 때 잘 안 내려가는 삼킴 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아칼라지아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에 대한 이제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보통 하루 접속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되셨고요. 카페는 전체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400명이 제 환자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한 2, 30분은 항상 그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댓글 다는 게 하나 큰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한 30여 년간 상부 위장 관계에서 쭉 연구를 해오시면서 100여 편 이상의 아주 이 우수한 논문, SCI 업적을 남기시기도 하셨고 4권의 아주 전문 서식을 좀 쓰셨습니다. 좀 그간 좀 디테일하게 어떠한 점이 가장 빛나는 업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SCI급 저널로 책임 연구자 및 일저자로 한 150편 정도 썼고요. 대단하십니다. 기능성 위장 질환의 4권 그리고 기타 위장관 질환 2권에서 총 6건의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이제 감염과 위장관 생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1년도에 강남 세브란스병원 직원 식당에 배급된 김밥에 이질이 오염이 돼가지고요. 직원 350명이 이질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염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의 코호트를 구축해서 1년, 3년, 5년, 10년을 계속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질환이 잘 생기는지 피 검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또 3년째 될 때 염증 세포가 남아 있는지 대장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점막의 염증도 확인하고 그런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쭉 한우물만 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주유소 습격 사건이란 영화 대사 중에 유호성 배우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놈만 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놈만 패다 보니까 네. 같은 상황이 신촌 세브란스에도 같은 김밥 공급업체에서 배급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한 700명 정도 감염이 됐었는데 거기는 뭐 데이터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상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일일이 열거하기가 많은데 95년, 2002년, 2015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쭉 받으셨고 상 종류도 보니까 학술상, 최고연구상 받으셨고 저는 눈에 띄는 게 그 설명 잘하는 의사로 선정이 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교수님께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우수 블로거 상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짧은 진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 세 가지는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두 번째가 아이 콘택트. 항상 눈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설명하는 도중에 항상 방긋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소를 좀 띄우려고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을 좀 안타까워해서 제가 블로그를 만들게 됐고요. 그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제 접속을 하는 것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빅데이터 견지에서 일반인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건강 사이트를 통해서 제 블로그로 접속하는지를 분석해서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우수 블로그 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 환자분들과의 소통의 일환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월급을 받는 봉직으로서 어떤 대학병원 교수로서 참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한 그러한 그 기부를 해오시고 그다음에 거금을 쾌척하신 것은 상당히 그 용기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그 이 발로가 있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참 교수님만큼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기부 문화에 있어서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신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선친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선친께서 과거 이제 60년, 70년대 때 태양고등공민학교라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학교를 이제 세우셔가지고 가정 형편상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다든지 대학 진학을 못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영향을 좀 받았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님 호가 운파인데요. 구름 운자에 언덕 파자입니다. 운파 문화장학재단을 만드셔가지고 아주 많은 큰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접하면서 또는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료라든지 책의 인쇄라든지 뭐 학술상 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뭐 30만 원, 50만 원을 쭉 30년을 기부를 하다 보니까 누적이 1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꾸준히 해오신 거예요. 네, 뭐 사실 의과대학 교수로서 봉직하면서 우리 교수님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그 도네이션 하면서 참 기부를 하는 거는 웬만한 철학이라든가 아니 신념이 없으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죠. 상당히 이거 훌륭합니다. 네. 네. 그동안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세요? 제가 소화기 내과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분야에서는 뭐 어느 정도 진료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공의들이 몇 년 전에 파업을 해서 나가면서 응급 환자들도 이제 다 교수들이 보고 하는 그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한테 입원했던 분이 83세 된 남자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염으로 소화기 내과에 입원했지만 복합 질환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심장, 신장, 당뇨, 또 심지어 폐혈증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분야를 잘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 해당 전문의를 막 닥달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회진을 돌고 치료를 하게 해서 회복이 되었던 환자분이 기억이 나고요. 그 보호자분들한테는 제가 회진 돌면서 한 1%의 가능성이 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그 1%에 해당되면 100%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다행히 이제 회복이 되었던 분이고요. 당시에 하여튼 전공의들이 다시 이제 파업 복귀했을 때 네.
저희들이 없어도 교수님 저 진료 잘하시네라고 오해를 할까 봐서 좀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근데 다른 과까지 다 이렇게 해서 다 해결 다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의사라기보단 그 당시는 그냥 조정자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의사가 천직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뭐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문구나 명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영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죠.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성경 구절 중에서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그런 잠언 구절도 있는 것처럼 제가 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항상 그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효진 교수님의 미니 강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잘 먹고 잘 싸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3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쾌식, 두 번째가 쾌변, 세 번째가 잘 자는 쾌면이죠. 근데 소화기 질환을 전공하는 저는 쾌면은 잘 모르고요. 쾌식하고 쾌변, 또 오늘은 특히 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먹고 잘 싸기의 반대말은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못 먹는 것은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고요. 잘 못 사는 것은 변비, 설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으로 호소하는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질문하시는 진료실에서 질문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몸속에서 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냐고 질문들을 하세요. 위는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은 위에서 음식을 수용을 하고요. 그 수용된 음식을 혼합과 분쇄를 하고 나서 아주 가는 입자로 잘게 부수고 나서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쇠고기를 이런 민스에다가 올려놓고 갈면은 쇠고기가 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봉 같은 걸 누르고 나서 갈아야 쇠고기가 국거리용으로 배출이 됩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은 위에 저부라는 곳에서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위에 전정부라는 곳에서는 혼합과 분쇄 작용을 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물을 마셔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는 혼합과 분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은 위 저부에 누르는 힘에 의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물만 먹어도 체한다 하는 분은 뭐 정신과적으로 이상한 분이 아니고요. 위에 누르는 힘이 약해서 물만 먹어도 체한다는 분이고요. 식사하고 나서 항상 명치 쪽에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체한 느낌이 든다 하는 분은 위에 혼합과 분쇄가 잘 되지 않은 분이시죠. 그래서 위에 생기는 질환 중에 위암이라든지 위궤양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증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위암이라든지 위궤양 등은 기질적인 원인이라고요. 그런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질적인 원인은 위궤양, 십이장궤양, 그리고 위암 등이 있겠죠. 그래서 소화불량증은 이 명치라 그러죠. 여 명치 부위에 상복부에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명치 부위 통증 또는 불편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증세 외에도 구엽 구토가 있다든지 트림, 오심 등의 증세가 소화불량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 황제의 초상화 사진을 보면은 이 옷깃 사이로 손을 넣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괜히 그냥 포즈를 취한 것이 아니고요. 속이 썰여서 이렇게 손을 항상 이렇게 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후에 부검을 했더니 위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은 속쓰림과 그런 복부 불편감 등을 초래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화불량증이 흔합니다. 전체 인구의 역학조사에 하면 약 10% 전후로 보고되는데요. 소화기 내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소화기계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한국인에 맞냐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성인의 약 반수에서 차지하는 헬리코박터 균이 원인이 되고요. 그 외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 과음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1983년도에 호주의 서안인 퍼스라는 도시에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에 닥터 와렌과 닥터 마샬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위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을 배양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교과서에는 균 배양 실험은 48시간에서 72시간만 해서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닥터 마샬이 실험을 해서 배지를 배양기에 넣고 나서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부활절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5일간 휴가였는데요. 휴가를 다녀와서 출근해서 배양기에 배지를 꺼내서 버리려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오이를 배양해야 자라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시경을 받습니다. 위가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5일간 배양했더니 균이 자라지가 않았는데요. 기존에 배지에 자랐던 그 배지를 자기가 먹습니다. 먹고 나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위염이 생겨 있고 똑같은 균이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의 모양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라틴어로 헬릭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헬리코라는 걸 따서 헬리코박터라고 명명합니다.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 대령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부 위장관 질환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선형의 계단,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손님들 저녁에 초대하고 손님들하고 아그들이 헤어지면서 굿나잇 굿바이 하면서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올라가던 그 계단을 비슷한 계단을 디딜 때는 저희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헬리코박터 생각을 늘 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감염은 구강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엄격하게 막 구별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소화불량증이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질문 중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장상피 화성이, 이런 질문들이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에 환자분들이 질문을 이제 올리는 것을 제가 댓글을 달곤 합니다. 그래서 화생이란 거는 위점막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이제 화생이라고 합니다. 장점막으로 위점막이 대체되는 거죠. 그것은 위염이 나았다 알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게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양성 장상피 화생에서 제균 치료를 하면은 위암 예방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포인트 오브 노 리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균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40세 이상에서 2년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요. 장상피 화생이 있다든지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은 1년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이 있으면은 위암을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 증상이 있는데요. 체중 감소라든지 대변이 검게 나온다든지 빈혈 등이 있으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발병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다고 하죠. 위경련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경련은 질환명이 아니고요. 명치 부위가 아주 통증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주로는 술, 담배, 스트레스, 음식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화불량증 치료는 위 기능을 개선하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을 잘 개선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합니다. 대한위암학회에서 위 건강을 위한 식사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주 정말 이대로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엄격한 수도승의 삶을 살으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식사를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지 않고 아주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삼가해야겠고요. 자신한테 맞는 음식을 먹고 맞지 않는 음식은 금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30대에도 소화불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고요. 이 병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숨어 있는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상 소화불량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연 듣고 왔는데요. 쾌식, 쾌변, 쾌면. 이 3쾌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명희가 생각하는 최고 의사가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제
학위 지도 교수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요. 의학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의 탁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컬 엑셀런스요. 그런 면에서는 제 학위 지도 교수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강진경 교수님과 박인서 교수님이 항상 제가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네, 탁월성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교수님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제가 좀 제 처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문세 가수의 옛사랑을 좋아하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짝사랑이나 첫사랑은 사랑의 방점이 있는데 옛사랑은 옛의 방점이 있어서 아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다섯 손가락에 2층에서 본 글이가 있습니다. 아주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TV 자서전 명의 정말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런 스태프들 정말 노력하신 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과 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실공히 우리나라 소화기계에 있어서 최고의 명의 박효진 교수님 모시고 그간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듣고 그다음에 이쪽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 쉽게 모두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시고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로마 시대 때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이고 황제죠.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광장을 지나면서 대중을 만나러 갈 때 항상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너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에 그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겸양지덕을 이렇게 내세웠다는 뜻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러한 그 의사로서 아니면 어떤 그 이 작가로서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어떤 소소한 것에서도 따뜻한 어떤 정을 두고 생각하는 그 사유하는 삶을 오늘 저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간 이루어 놓으신 의료인으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로서의 족적도 쭉 이어나가셔서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고 그다음에 많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받으시면 자세하게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정석 교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